안녕하세요. 문제 단거나 일반 교육과정 A부터 해설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가는 평화교육이고 나와 다는 예비 유아교사들과 또 교사들의 대화입니다. 자, 1번 보시면 가는 유아들에게 평화시민교육을 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자, 지금 이제 민주시민교육의 범주가 점점 넓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서 이제 평화시민교육인데 여기서의 평화는 우리가 이전에 평화라고 하면 남 안 때리는 거, 전쟁 안 하는 거, 뭐 이런 게 이제 평화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의 평화는 좀 더 광범위한 영역의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물론 전쟁 안 하고 남 안 때리고 뭐 이런 거는 이제 당연히 비폭력적이고 이런 건 이제 평화인데 그거를 넘어서는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다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문화는 주로 이제 인종이라든가 성별 그리고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른 여러 가지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공존하고 이해하고 가치교육에서 이제 지향하는 그런 내용들을 지키는 거, 몸에 배게 하는 거, 이게 이제 평화교육이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답을 쓰셔야 맞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에 유아들에게 평화교육을 실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평화의 개념이 뭔지, 그래서 평화는 뭐 전쟁 안 하는 것이다 이런 거가 아니고 공존, 배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다가는 평화시민교육의 내용 한 가지를 쓰는 거니까 또 비슷한 거, 타인과 존중하고 서로 의견이 다를 때 대화 타협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답이 되는 거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죠? 과거의 평화는 직접적 폭력으로부터 보호한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 때리고 막 평화를 유지하고 뭐 이런 거. 자, 그런데 지금은 소극적 평화. 옛날에는 이제 소극적 평화. 현재의 평화는 훨씬 가난, 차별, 환경 파괴. 아니, 환경 파괴가 무슨 평화예요? 그죠? 환경 보호가 평화에 해당하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소극적. 그러니까 소극적이라고 하는 거 좀 작은 거. 이거 소극적인 거는 뭘 안 하면 돼. 이게 소극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안 때리면 돼. 전쟁 안 하면 돼. 그러면 나는 평화로운 거지.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다면 지금은 훨씬 더 직접적인. 그래서 간접적인 폭력까지도 존재하지 않게끔. 자, 그러면 어떤 거예요? 가난이라든가 저 사람 가난하면 나는 부자고 저 사람 가난해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폭력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나까지 가난하게 되냐? 그게 아니고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선진국, 이제 OECD 국가니까 잘 사는 나라에 속하죠, 우리도. 근데 뭐 아프리카 같은 데는 굉장히 힘든 그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유아들 입장에서. 그럼 그 친구들을 위해서 뭐 모금도 좀 해서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 친구들이 굶지 않게 우리가 쓰레기를 좀 절약하고 쓰레기도 안 버리고 그리고 환경 오염도 안 시키고 물도 절약하고 이러면 결국은 그게 이제 그 친구들이나 북극곰을 위한 배려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걸 가난, 차별, 환경 파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까지 배려하는 게 이제는 진짜로 그 환경과 함께 평화 교육이라는 거, 시민 교육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자, 그래서 여기 힌트를 사실 다 줬어요. 힌트를 다 줘도 이게 뭔지 모르면 답을 못 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은 시민교육의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확장되어서 유아들에게 평화 시민교육을 실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여기서 평화의 개념이 여기 거의 설명이 되어 있으나 이제 조금만 공부했으면 힌트가 나와 있으니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평화의 개념을 이런 것과 관련 있는 걸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2번은 평화 시민교육의 내용 한 가지도 제시를 하는데 관련 내용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커스가 뭐냐 하면 평화를 막 광범위하게 그렇게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 지문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항상 답을 쓰실 때는 문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알면 가능하면 자세하게. 자, 그래서 답을 쓰실 때는 구체적으로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구체적으로 쓰셔야 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전공 용어를 포함되게. 자, 전공 용어가 포함되게 쓰셔야 합니다. 자, 이걸 명심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써야 되고 전공 용어가 가능하면 많이 들어가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답 쓰는 걸 봤을 때는 제가 여러 선생님들이 실수하시는 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주술 관계가 굉장히 명백하게 쓰셔야 돼요. 그리고 육하원칙에 맞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답을 좀 보실까요, 그러면? 자, 답을 보시면, 자, 평화시민교육에서 다뤄야 할 평화라는 것은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 자, 요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존,
또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뭐 대화와 타협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랑 입장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대화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대화해서 결론을 합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답이 됩니다. 자, 민주시민 교육의 내용이기도 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평화시민 교육에서의 평화예요. 사실 우리가 뭐 전쟁을 일으킬 일은 잘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일부의 사람들 외에는. 그래서 여기서는 전쟁 안 하자 이런 것도 물론 얘기하지만 그게 주된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폭 같은 거 막 때리고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학폭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대다수는 아니거든요. 소수예요. 그럼 다른 애들은 다 평화를 잘 지키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학폭의 가해자, 피해자뿐만 아니고 그런 것도 중요해요. 안 때리고 안 맞고 막 이런 것도 중요한데 그것만 그러면 안 했다고 나는 그런 평화로운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광범위하게 다루는 것인데 자, 문장도 한번 좀 봐주십시오. 의외로 선생님들께서 문장이 막 이상해요. 그거는 유리하지 않아요. 선생님들 답안에. 자, 여기 보시면 저는 주술이 굉장히 명백한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평화시민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평화란 이 말까지 안 써도 좋지만 하여튼 문장에서 주술은 명백해야 돼요. 주어 뭡니까? 평화는, 평화란 이거잖아요. 평화는 뭐뭐를 의미한다. 이거 일치하죠. 주술이 일치하죠.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리고 가능하면 주어를 생략하지 마시고 굉장히 명쾌하게. 그리고 문장을 너무 길게 쓰지 마세요. 여러 개로 잘라 쓰셔도 괜찮아요. 근데 길게 써도 되지만 길게 쓰면 막 이상하게 쓸 확률이 많아요. 쓰다가 나도 잊어버려. 내가 지금 뭐 쓰고 있었지? 그냥 막 쓰고 이렇게 될 확률이 많으니까 가능하면 짧게 끊어 쓰는 게 훨씬 명료합니다. 제가 수석하신 선생님들 답안지 보면 그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뭐 답안 아무렇게나 써도 뭐 키워드만 다 들어가 있으면 붙는데 한번 해보세요. 붙나?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붙은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그분만의 노하우가 있는 거지 아무렇게나 써도 붙는다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저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제가 못 봤는데 선생님들이 그런 사람이 있다? 그건 아마 잘못 아시는 걸 거예요. 저는 선생님들께서 시험장에서 쓴 답안지 있잖아요. 문제지 자체도 사진 찍어서 진짜 많이 보내주시고 저한테 당일날 복귀해서 보내주신 선생님들 진짜 많거든요. 뿐만 아니라 또 뭐 채점이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많은 답안지를 봤는데 글쎄요. 제가 본 중에서는 진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키워드만 나열해서 붙을 정도로 잘한 분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자,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문장을 쓰셔야 되는데 저보다 더 잘 쓰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막 답안이 막 꼬여 있어서 도대체 무슨 말을 썼는지 모르겠는 분들께 제가 이거 고쳐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은 본인이 못 쓴 걸 잘 모르더라고요. 선생님들께서 아니 뭐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 쓴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 답안지를 보세요 이러면 이제 안 와닿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수험생들 합격생들 답안지를 딱 보여드리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써야 붙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고칠 수 있어요. 고치는 팁은 반드시 주어를 쓰세요. 꼭 주어를 생략하시는데 주어를 반드시 쓰고 문장을 간략하게. 자, 요것만 해도 문장을 좀 줄이세요. 너무 길게 쓰지 말고 요것만 해도 제대로 됩니다. 대부분은. 자, 2번도 보시면 저 보시면 평화시민교육의 내용은이 주어잖아요. 내용을 쭉 나열하고 뭐뭐 하는 것이다. 맞잖아요. 이렇게 써야 이게 정확하게 쓴 거예요. 근데 선생님께서 잘 모르면 두리뭉실 쓰다가 막 문장도 헝클어질 그런 가능성이 큰데 아는데도 그렇게 쓸 필요는 없어요. 모르면 이해해요. 왜냐면 모르니까. 모르는 걸 아는 척 두리뭉실 하니까 뭐 그런 건 있을 수가 있어요. 안 쓰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건 괜찮은데 아는 거는 정확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평화시민교육의 내용. 자, 내용도 인종, 성별, 신체적 특성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고 내가 누굴 때린 적은 없는데 차별했어요. 아, 나는 백인이니까. 아니, 우리는 이제 백인 아니죠. 나는 뭐 얼굴이 이쁘니까 저렇게 지저분한 옷 입고 냄새 나는 애는 우리 놀이에 끼워주면 안 돼.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 폭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타인을 존중하면서 존중해줘야 돼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쟤는 뭐 나보다 정신연령이 어린 낮은 장애 친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내가 다 안 들어도 되지 않을까. 은근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걔에 대한 폭력인 거예요. 그리고 공감도 해줘야 돼요. 할 수 있는 한.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존중하면서 듣고 그리고 내 입장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인성교육 같은 거 할 때도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다 넣죠.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뭘 할까요? 가치교육. 가치교육을 하는 것이고, 요즘에는 굉장히 중요한 인성교육 안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고, 인성교육 보통 어떻게 합니까? 놀이를 통해서. 자, 그래서 이렇게 놀이를 통해서 인성교육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가치교육의 내용이기도 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민교육이에요. 자, 그래서 이해되시죠? 그쵸? 자, 처음에는 제가 평화시민교육 막 얘기하면 선생님들께서 막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굉장히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게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 얘기가. 자, 그래서 이 내용도 보시면은 평화시민교육의 내용으로는 평화 감수성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남 때리지 않았다고 나는 평화로운 사람이야.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는 인권 존중, 협동, 공존, 배려, 상생, 소통 이런 게 돼야 내가 평화를 제대로 유지하는 거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평화는 문화적 평화, 문화적 평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화적 평화라는 건 굉장히 광범위하죠. 진짜로 막 때리는 거, 사실 친구 때리고 이런 애들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은연중에 말하는 거, 사고방식 이 자체가 내가 평화로운 그런 입장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평화적인 수단, 이건 뭐예요? 평화적인 수단은 주로 토론, 대화, 협상, 뭐 이런 거, 이런 능력이 있는 거겠죠. 그쵸? 자, 그래서 아이들하고 갈등 해결 방법, 요렇게 이제 이런 방법을 찾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세계적 차원에서의 평화 관련된 이슈를 이제 다뤄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잘 사는 나라가 혼자 잘 살고 막 되게 엄청 잘 사는 나라, 그 다음에 엄청 이렇게 어려운 나라, 이런 나라들의 뭐 상황을 좀 어린이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대조해서 보여준다든가 이러면 아, 이게 이제 간접적인 폭력이구나, 얘네들한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행동도 도출해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아주 극단적으로는 뭐 전쟁의 참혹상,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공정거래 무역이라든지 사실 그런 것들도 애들한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럼 소비자로서의 어떤 책임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교육 내용에 들어가는 것이고 다 관련성이 있는 것이에요. 자, 평화시민교육의 이런 내용들이고요. 자, 역시 평화시민교육 역시 지식, 기술, 태도 이런 것들을 다 함께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 배려, 생명 존중 뭐 이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뭐 갈등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 뭐 전쟁 뭐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기술적인 영역에 보면 창의적 사고, 비판적 사고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창의적으로 생각하면서 대안을 찾고 막 이런 것들도 평화시민 교육의 하나의 내용입니다. 당연히 이제 전쟁, 핵, 통일 이런 건 들어가는 거고요. 자, 여기 이제 투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한 내용이 있어요. 이제 아까 그거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요건 투벌이라는 사람의 내용인데, 이 이름까지 막 엄청 많이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치관도 보시면, 타인의 주장과 입장을 그들의 시각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는 거, 자, 이게 이제 공감의 내용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어때요? 만약에 이제 공감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와 입장이 굉장히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그 나름대로 중립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입장에 대한 공감이 필요해요. 내 입장만 막 얘기할 것 같으면 의견 타협이 안 되는 거죠. 자, 공감하고, 자, 그리고, 이제 자신에 대한 존중과 다양성 존중. 요게 이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존중하는 것도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나는 꾹 눌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이러는 건 아니고 내 생각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눔과 협력, 의사결정 능력, 뭐 공유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의사결정 교육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대체로 다 평화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교수학습 방법으로 우리는 아이들이 참여하는 거 굉장히 필요해요. 적극적인 교수학습이 뭐 토의 토론 이런 거죠. 소극적인 거는 교사가 하는 얘기만 듣는 게 소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인 거는 애들도 막 얘기하고 참여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토론 같은 거 이런 게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자기 표현도 해야 돼요. 이게 얘기를 못하니까 자꾸 자기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래와 함께하는 학습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제 다문화 학생을 막 파견하고 우리 반에 다문화 학생하고 같이 얘기해보고 이런 건 당연히 중요한 건데 평소에 함께 대화해보고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얘기해보고 듣는 것도 중요한데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다 평화교육의 내용입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2번에 보시면, 자, 2번 문제. 나의 교사 간의 대화에서 동그라미 1에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잘못 이해한 그런 교사, 그 이유도 쓰고 동그라미 2에다가는 교사들의 대화에 나타난 유아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사의 역할 두 가지를 사례와 연결해서 쓰라는 건데, 자, 여기 보시면 김 교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는 애들의 흥미 이런 걸 반영하기 위해서 유아의 놀이 과정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아의 놀이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거, 이거는 잘못된 거죠. 놀이 중심 교사로서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놀이 중심, 유아 중심이라고 해가지고 유아 중심 교육이라고 해서 선생님은 가만히 있고 이런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답에 보시면 자, 여기 김 교사는 잘못된 거죠. 김 교사는 교사의 의도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면 교육과정의 방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놀이 중심, 유아 중심 교육에서는 더욱더 교사가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사에게 전문성이 더 많이 필요한 겁니다.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을 구성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교사가 애들을 관찰해 갖고 적절한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 놀이 중심 교육의 목적이 뭐예요? 놀이 중심 교육을 통해서 그럼 애들이 놀다 가면 된다? 아니에요. 놀다 가면 되는 게 아니고 놀면서 배우는 거예요.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야 되니까 그게 더 어렵죠. 교사가 직접 얘들아 이거 배워라 이래 갖고 가르치면은 그거는 뭐 절반이 됐든 뭐 다가 됐든 뭐 3분의 1이 됐든 배워는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애들이 놀면서 훨씬 더 자유롭게 스스로 배우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이 애들을 관찰하고 적절한 지원을 해줘야 돼요. 교구 지원을 해주든지 상호작용을 하든지 뭐 환경을 만들어주든지 이렇게 해야 애들이 스스로 배우잖아요. 그리고 뭔가 비계 설정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분위기를 또 만들어줘야 돼요. 친구들끼리 협동학습하게 해주든지 뭐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선생님의 역할이 더 많아진 거지 그래 내버려 두고 니네 멋대로 해라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 교사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게 관찰자, 계획자, 지원자, 연구자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 관찰을 해야 되죠. 듀이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의 깊게 관찰하라고 듀이도 얘기했습니다. 왜 관찰하는 거죠? 이게 이제 교사는 매개자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지금의 지식세계와 더 나아간 지식세계를 연결해줘야 되고 국가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사들은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59개 내용을 배울 수 있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얘가 놀이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게 59개 내용 중에 뭐지? 생각을 해가지고 이 부분이 확장될 수 있게 이제 자유놀이를 하다가 교사 중심의 활동 수업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계획자. 근데 옛날처럼 막 타이트하게 그렇게 교사 중심으로 계획하는 게 아니고 실천의 융통성을 갖고 계획을 하는 거예요. 지원. 자, 지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상호 주체성이에요. 상호 주체성. 이건 뭐예요? 선생님도 어느 정도 주체성을 갖는 것이고 애들하고 대화를 해가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완전 교사 중심이 아니고 교사도 주체성을 가지고 그런데 애들도 주체성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하고 대화하면서 선생님들이 지원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교사는 이런 걸 잘하려면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연구하는 연구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에 있었던 아까 김 교사 답은 틀린 거예요. 교사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교육과정을 해석해가지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 문제 보시면은 교사들의 대화에 나타난 유아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사의 역할 두 가지 이제 제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교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교사는 애들의 놀이를 저는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놀이와 학습을 잘 연결해 주려고 하고 있다. 요게 놀이 중심 교사가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기 정교사는 관찰자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서교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라초가 얘기한 것처럼 교사는 일단 계획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서교사가 얘기한 거에는 이제 교육과정 설계나 계획하는 계획자의 역할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에 보시면은 정교사는 관찰자. 자, 왜 관찰하는 거죠? 아이들의 놀이를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의미 있는 배움의 순간을 포착하는 거예요. 포착해갖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게 지원해줘야 되니까. 자, 그리고 서교사는 계획자잖아요. 그런데 사라초가 얘기한 그런 내용의 계획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거는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교사가 다 계획해갖고 만들어진 교육과정이었거든요. 지금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에요. 이미 주어진 만들어진 교육과정이 아니고 지금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인데 계획을 아예 안 하나? 하긴 해요. 계획을 근데 큰 틀 중심으로 계획하고 아이들하고 놀이하고 나서 일과를 마치면서 얘들아 우리 내일 무슨 놀이하고 무슨 놀이 했으면 좋겠니? 같이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획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획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융통성 있는 교육과정 계획이 필요하고 아이들의 놀이와 배움을 고려해서 융통성 있게 계획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밑에 내용도 좀 보시면은 자, 유아중심 교육과정이다. 유아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유아의 흥미에 따른 교육과정이에요. 유아중심과 반대말은 뭐예요? 유아중심과 반대말은 교사중심이겠죠. 교사중심. 교사가 모조리 다 계획해 놓는 거. 이거는 주어진, 만들어진 교육과정이에요. 이미 만들어진 교육과정이고, 여기 유아중심 교육과정, 유아의 흥미에 의해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은 이거는 우리가 맨날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에요. 자, 교사도 같이 만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교사의 의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야 한다.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관찰자, 아까 말씀드렸고요. 관찰해서 그거에 맞게 중요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자, 계획자. 자, 지금의 계획자는 어떤 계획자입니까? 유아의 교육과정에서의 주도성을 인정해줘야 돼요. 그런데 함께 만들어가는 거니까 애들만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사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게 지원해줘야 돼요. 가장 적절한 타임에 적절한 지원을 해주는 게 진짜 전문가입니다. 자, 그리고 연구자, 이런 거 다 실천하려면 연구 안 하고는 어렵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3번이에요. 3번에 보시면 여기 이제 또 학생 선생님들이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여기에 기억에 들어갈 사람이 누군지 이름을 쓰고 동그라미 2에다가는 기억이라는 사람이 운영한 유치원의 운영 철학과 유사한 우리나라 유아교육 프로그램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1에다가는 기억이 누구인지 쓰고 동그라미 2에다가는 요 사람하고 유사한 사람을 골라가지고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아래에 있다. 요거 이게 뭔지를 설명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육체, 영혼, 정신의 3원 구조를 얘기했고, 뭐 노작교육도 하는 데다가 오이리트미도 하는 데다가 뭐 여기다가 오이리트미는 볼 수 있는 노래다. 뭐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발도르프 교육을 얘기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보니까 요거는 이제 발도르프에 관한 얘기구나. 요거 아실 수 있겠죠. 발도르프 교육. 발도르프 교육은 유치원만 있는 게 아니죠. 유아부터 시작해서 쭉 고등학교까지 가정 형태로 쭉 연속교육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발도르프 교육의 대표자 누구죠? 요거 슈타이너겠죠? 슈타이너.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1번에는 이제 슈타이너 쓰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2에는 무엇일까요? 그러면 발도르프하고 굉장히 비슷한 우리나라 교육 프로그램. 제가 말씀드렸는데 발도르프는 우리나라의 생태 프로그램하고 굉장히 유사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레지오 같은 경우에는 레지오 안에 프로젝트가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비슷하다. 혹시 생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 좀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산업 문명의 최대의 피해자인 아이들에게 몸과 마음을 살리고 아이들에게 유아교육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경쟁, 자본, 개발 이런 형식을 좀 개선하기 위한 패러다임이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자연의 순리를 따른다. 자연 친화적인 유아교육이다. 여기 결정적인 힌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생태 유아교육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여기다가 생태 유아교육 이렇게만 쓰면 좋은데 생태 유아교육에서 지향하는 자연관, 유아교육관을 설명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말이 꼬이기 시작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생태교육이다. 여기까지 이제 아셨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자연관, 유아교육관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은 자연관은 어떤 거예요? 자연관 옛날하고 바뀌었죠. 옛날에는 어땠어요? 인간 중심의 자연관이었어요. 근데 생태교육이나 요즘의 그런 자연관은 이제 상호적인 그런 관계. 그래서 우리도 자연의 일부다. 이래가지고 자연과 함께 공존한다. 이런 생각으로 바뀌었죠. 옛날에는
자연은 우리가 개발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자, 그런 자연관을 쓰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과 자연을 상호 의존적인 조화로운 관계로 본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아교육과는 어떤 거예요? 유아교육과는 우리도 자연의 일부다. 그래서 굉장히 자연과 친숙해지는 자연 친화적인 자연스러운 교육이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에 대한 경험, 자연과의 일상적인 만남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 당연히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여기 발도르프 프로그램 보시면 발도르프 유치원에서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환경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물 놀잇감도 강조하고 있고 교실 환경을 구성하는 색깔, 자연스러운 색깔 그리고 이제 엄마 모태에서 있었던 그런 색깔, 느꼈던 색깔, 좀 분홍색 벽지 뭐 이런 것들을 쓰고요. 자, 그리고 소박한 환경, 자연스러운 환경 이런 것들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놀잇감도 역시 자연물 놀잇감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주로 선생님들이 만들어주고 엄마가 만들어주고 뭐 이런 펠트 인형 그리고 완성된 놀잇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형들 같은 경우에 눈, 코, 입도 없는 그러니까 그럼 뭐예요? 화난 얼굴, 웃는 얼굴 막 다 상상할 수 있잖아요. 뭐 예쁜 친구, 그다음에 다친 친구 막 별거 다 상상할 수 있으니까 온갖 이야기를 다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조화되고 정교화된 놀잇감은 지양 안 좋아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이들이 상상을 펼칠 시간과 기회를 줘야 되니까 미완성된 놀잇감을 제공해 주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혼합 연령 구성이에요. 혼합 연령 구성. 발도르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의 이제 유치원이잖아요. 근데 독일 교육, 뭐 독일뿐 아니라 서양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령별 구분을 잘 안 해요. 원래. 그리고 학생 수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가 막 급감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별로 많지 않지만 옛날에는 우리나라는 인구가 되게 많았잖아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연령별로 잘라놔야만 됐었는데 서양은 원래부터 애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연령별로 모으지 않고 대체로 가정 모델을 썼어요. 발도르프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선생님이 유치원부터 유치원 초등학교까지 담임이 갖고 중학교 고등학교 담임 계속 갖고 막 이래요. 그리고 이제 한 동네에서 계속 살고 그 레지오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그 동네 유치원이잖아요. 지역 유치원이다 보니까 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로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아기 때부터 봤거든요. 그리고 담임이 계속 같은 거예요. 뭐 중학교 때까지 같지는 않지만 유치원, 뭐 유초 연계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도 걔들은 이제 우리도 지금 6334세였다가 지금 K-12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면 1학년부터 12학년 요 얘기인데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학교가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한 건물에서 다녀요. 한 학교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학년 간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미국은 조금 덜하지만 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담임이 계속 같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얘를 너무 잘 알아서 이 선생님이 써주는 추천서는 진짜인 거예요. 이제 그렇게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막 증빙 같은 거 도장 찍고 별로 안 그래요. 거기는 그냥 선생님이 추천서 한 장 써주면 그거 자체가 굉장히 그거를 신뢰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써줬으니까. 너무 잘 아는 선생님이 써줬으니까. 그리고 진로도 막 자연스럽게 정해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도제 시스템이 정착된 나라이기 때문에 꼭 인문학적인 진로만 좋은 진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도제 쪽으로 가서 실용적인 그런 프랙티컬한 학문을 해도 이제 EDD 학위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제로서의 학위도 또 있어요. 그래서 실용적인 걸 해도 이제 그쪽으로 또 굉장히 성장할 수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이런 맥락에서 여기는 혼합 연령을 구성하는 거예요. 대부분 혼합 연령을 다 구성해요. 가정 모델이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통합해서 이제 당연히 여기는 뭐 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발도르프만 그런 건 아니에요. 혼합 연령을 구성하고 여기서 서로가 형제자매 관계를 형성하고 가족적인 분위기, 안정된 환경 이런 게 제공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리고 발도르프 유치원에서는 리듬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리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안정감을 주기 위함입니다. 리듬은 공간, 시간, 정신적 리듬이 있겠죠. 자, 정신적 리듬을 좀 갖춰주기 위해서 교사가 3년 동안 바뀌지 않고 아침마다 만남의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아이들이 굉장히 이 세상과 나와의 신뢰관계, 신뢰, 안정 이런 게 형성되는 거예요.
정신적 리듬을 통해서 담임도 안 바뀌고 아침마다 만남의 시간을 갖고 이러면서 이게 이제 삶의 리듬도 시간적인 질서, 그다음에 공간적인 질서는 깨끗이 정리하고 그다음에 담임도 안 바뀌고 이런 걸 통해서 외부 환경을 신뢰하는 그런 태도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발도르프 수업의 이제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답을 좀 보도록 하실게요. 자, 답을 보시면 자, 1번은 슈타이너고 자, 자연과는 인간과 상호 의존적인 거. 옛날에는 인간 중심의 자연관이었어요. 지금 이제 4차 산업사회, 지금에서 이제 지속가능한 발전 사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생태관과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아교육과는 자연과 관련해가지고 좀 자연에 나가서 애들을 좀 자꾸 접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 아니면 뭐 교구라도 좀 자연적인 거, 그 다음에 수업 주제라도 자연과 관련된 것들을 다루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좀 쉬었다가 2번부터 계속 보도록 하시겠습니다.